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투자를 할 때 이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포모와 퍼드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2편에 해당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심리 변화가 사이클 각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이 심리를 어떻게 조절하고 억제를 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이커프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패턴인데 이게 뭐냐면은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어떤 단계를 거쳐서 상승을 하고 꼭지를 찍고 하강을 하고 다시 저점에서 바닥을 다지는지 이런 식의 이제 사이클을 좀 더 이제 패턴화 시켜서 나타낸 게 이제 와이커프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분석을 통해서 이 심리 변화를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이제 그거를 알면 좀 더 투자를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폭등부터 폭락까지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낸 게 와이커프 패턴인데 크게 이제 네 가지 단계로 봅니다. 일단 1단계가 이제 accumulation, 매입을 시작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점을 찍고 이제 바닥에서부터 조금씩 매수가 일어나는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markup인데 이거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하는 구간이죠. 그다음에 이제 distribution은 꼭대기에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구간을 이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크다운은 그 이후에 이제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하락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그 구간을 이제 마크다운이라고 하고, 이 네 단계가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또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은 이제 이거를 further부터 FOMO까지의 사이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further라는 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점에서 사람들이 공포에 뒤덮여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존버를 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저점에서 매도를 하게 되고 매수가 들어가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통 스마트 머니라고 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기관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포모는 상승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파티의 끝 무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어떤 환상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고점에 매수를 하게 되는 물리는 전형적인 패턴이 이 포모입니다. 그래서 퍼드부터 포모까지의 사이클을 이제 와이커프 패턴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스마트 머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마트 머니라는 거는 저점에서 매입을 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소위 말해서 큰손 뭐 대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기관들 이런 애들은 이제 보통 스마트 머니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반대가 덤 머니가 있겠죠. 그 덤 머니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을 보통 덤 머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큘레이터들 그러니까 투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덤 머니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고점 매수하고 저점 매도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돈을 잃게 되는 거고요. 순서를 좀 보게 되면 스마트 머니가 이제 저점에서부터 조금씩 매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기관들이 따라서 매수를 하게 되고 그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개인들이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조금씩 달라붙으면서 결국에는 꼭지점을 찍고 하락장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스마트 머니죠. 이제 얘네들이 처음에 매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별로 티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둥 마는 둥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상승장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인제 어느 시점을 지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제 뭐 awareness phase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마크업 구간의 시작이겠죠. 이제 첫 번째 차익 실현이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bear trap이라는 거는 뭐냐면 인제 떨어질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 속았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 구간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인제 언론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환호성을 인제 지르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인제 욕심이 욕망이 아주 잔뜩 생기는 그런 구간을 거쳐서
이제 딜루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을 넘어서 이제 꼭대기 가게 되면 '아 인제 상승장 계속 간다.'라고 하는데 인제 문제는 이때부터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하락을 할 때는 이때 공포가 제일 먼저 자리를 잡게 되고 결국에는 최후에는 존버를 했던 사람들까지 매도를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인제 퍼드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이제 바닥에서는 더 이상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 사이클이 다시 반복이 돼서 앞으로 가서 쪼끔씩 매입을 시작하면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식의 사이클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꼭대기 구간에 올라가는 부분을 인제 포모라고 하고 그다음에 인제 떨어졌을 때 capitulation 이라는 거는 인제 그 최후에 결국에는 매물을 전부 던지게 되는 이 구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바닥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인제 거래량도 별로 없고 자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이 뭐 2-3 년이씩 되는 경우도 있죠. 이 사이클을 이해를 하면 '개인도 결국에는 기관처럼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 텐데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개인도 어느 정도 기관처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어려운 일이긴 하죠. 아주 철저한 훈련과 공부와 그다음에 시장 분석과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을 예로 들어서 이제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인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주식을 예로 들면은 여러 가지 인제 투자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그 예가 예를 들면은 인제 401(k)가 있고요. 그다음에 Roth IRA 그다음에 investment account 이렇게 저는 크게 3 개로 나누게 됩니다. 인제 401(k)는 인제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면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인제 401(k)라는 건 이제 은퇴연금이라고 해서 직장에서 고용주가 매칭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혜택을 줘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인제 투자를 활성화하는 그런 식의 인제 정책이 401(k)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Roth IRA는 401(k)랑 비슷한데 1 년에 contribution 그러니까 돈을 넣을 수 있는 금액이 보통 401(k)보다 훨씬 적고요. 대신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Roth IRA는 세후로 그러니까 세금 다 떼고 난 돈으로 넣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은퇴할 때가 돼서 돈을 뺄 때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이제 401(k) 같은 경우에는 돈을 넣을 때 이게 세제 혜택이 있지만 뺄 때 반대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인제 장단점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라는 거는 인제 이거 넣고 넣을 거 다 넣고 나서 개인적으로 계좌를 개설해서 운용을 하는 게 이제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401(k)와 그다음에 Roth IRA는 retirement account 그러니까 인제 은퇴 계좌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급에서 자동으로 차감이 되게끔 보통 세팅을 하게 되고 그 돈이 인제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런 상품들이 있겠죠. 뭐 S&P 500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품이 있을 텐데 이제 거기에 내가 인제 그 세팅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투자를 하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시스템화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어카운트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제 장기 투자용이죠. 왜냐하면은 뭐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한 게 아니면은 중간에 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페널티도 굉장히 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은퇴할 때 빼라. 은퇴 이후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를 네가 스스로 관리해라."라고 해서 세금 혜택도 주고 하는 게 이 계좌의 특성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용으로 바라봐야 되고 매도는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인제 한 번씩 리밸런싱 그러니까 뭐 수익률에 따라서 비율이 바뀌게 되겠죠. 처음에 예를 들면 뭐 S&P 60% 넣고 그다음에 채권 뭐 40% 넣는데 이게 예를 들면은 채권 비율이 너무 높아졌다.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재조정을 해 주는 거죠. 어떤 시스템화를 인제 세팅을 해서 최대한 감정을 배제를 하고 인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게끔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은퇴연금과 그다음에 일반 투자 계좌를 이제 분리를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인제 감정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일이 좀 더 적어지게 되고요. 뭐 단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인제 트레이딩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인제 95% 이상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상태에서 단기간에 돈을 많이 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입을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제 매매 전략을 가지고 하다가
돈을 다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트레이딩은 이제 가급적이면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만약에 하실 거면은 공부를 인제 제대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금액을 적게 하는 식을 통해서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을 그러면은 한번 봐야 될 건데, 왜냐면 결국에는 인제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데 현재가 그럼 사이클에서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자산에 따라서 쪼끔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 자산에 따라서 이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분석도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훨씬 사이클이 길고요. 상승장도 길고 하락장도 길고, 채권은 아무래도 인제 좀 안전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보통 채권을 많이 넣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제 분석을 특성에 따라서 달리 해야 되고,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S&P 500을 봤을 때 이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온도차가 뚜렷하게 납니다. 7월 말 기준인데요. 이 빨간색이 덤 머니고요. 파란색이 스마트 머니인데요. 인제 스마트 머니는 굉장히 지금 좋지가 않죠, 분위기가. 왜냐하면은 인제 '아 쪼끔 많이 오른 것 같다.'라고 하는 심리 상태가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스마트 머니고요. 반대로 덤 머니는 여태까지 지금 계속 올라갔으니까 '앞으로도 쭉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식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스마트 머니와 덤 머니는 반대 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량을 던지게 되면 덤 머니가 받아먹는 그런 식의 형태를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2 월에서 3월 갈 때를 보시면 3 월에 그 뱅킹 인제 그 은행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또 조정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때도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때 매물을 내놨죠. 근데 이거를 스마트 머니가 받아먹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주식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쪼끔 고점이 아닌가, 뭐 완전 고점이 아니더라도 단기 사이클 안에서는 고점에 위치한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실제로 제가 지금 영상을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게 8월 지금 둘째 주인데, 지금 S&P 500이 조정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옵션을 또 보는데요. 이 옵션이라는 건 이제 파생 상품이고 여기에 인제 베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시장이 오를 것 같다.'라고 했을 때에는 콜 옵션을 보통 사게 되고요. 그 반대는 인제 풋 옵션을 사게 되는데, 이 풋 옵션과 콜 옵션의 비율을 추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지금 S&P 500의 이 옵션 비율을 보면요. 이것도 지금 7월 말 기준인데 지금 파란색이 이 선물 시장에서 이제 풋 옵션과 콜 옵션의 비율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낮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콜 옵션이 풋 옵션보다 많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상승을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아주 많이 보이는 단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꾸로 갔을 때가 풋옵션이 인제 극에 달했을 때가 이제 올해 1 월이었죠. 이 작년 말에 저점을 찍고 이제 베어 마켓 랠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인제 1 월부터 굉장히 반등이 세게 왔습니다. 그때를 보시면은 인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이었는데 시장은 올랐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통 콜옵션, 풋옵션 같은 경우에도 또 기관과 그다음에 개인이 또 많이 나뉘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인제 개인들을 보고 반대로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게 항상 맞는 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단기적으로 시야가 있기 때문에 기관이 이제 보통 거기에서 반대로 해서 수익률이 좀 더 좋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으로 넘어가면은 제가 지난 제가 부동산 최근에 영상을 또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인제 제가 가지고 온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그 주택 가격과 그다음에 렌트의 비율을 나타낸 건데요. 지난 사이클 최정점에 있었던 2006 년을 보시면은 이때가 지금 15.4 배가 나오는데 그거보다 지금 높게 나왔죠, 이번 사이클에서. 그다음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떨어진 지금 수준이 지난 사이클의 완전 꼭대기와 똑같죠. 그러니까 인제 평균, 그러니까 에버리지로 봤을 때가 보통 11배 정도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과열이 돼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룸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평균으로 어느 시점에는 회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사이클을 봤을 때는 2006 년부터 2014 년까지 약 7-8 년의 시간이 걸렸죠. 그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게 또 한 2-3년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는데 그 정도 걸렸고,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2010 년대 중반부터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과열이 돼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S&P 케이스-실러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 데이터죠. 근데 이거를 보시면은 지난 사이클 꼭대기 2006 년에서 2012 년까지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이후에는 사실 인제 뭐 지역에 따라서 먼저 오르는 곳들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오르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에 본격적으로 인제 상승장이 나오는 게 이제 2010 년대 중반이고요. 이때까지는 사실 뭐 바닥 다지기를 했었죠. 그 이후에 전고점을 넘어섰고 2022 년에 이제 꼭대기를 찍고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고점을 넘어서 과연 더 위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부동산하고 인제 주식을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사이클이 지금 이 Y 커브 패턴으로 봤을 때에는 저는 지금 한 요 정도의 인제 포모는 지났고 올라오는 구간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올라갈 때 사람들이 '아, 계속해서 조정이 끝나고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인제 사람들이 베팅을 많이 하는데요. 문제는 이 이후에 급하강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결국에는 최후에는 capitulate, 그러니까 매물을 던지고 마는 거죠. 인제 그 구간이 인제 저는 곧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자산 증식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선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제 사람들이 이 자산 시장에 들어와서 투자를 할 때 굉장히 단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빨리 일확천금을 노리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인제 이 시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다 처지게 돼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왜냐하면 이 사이클 속에서 결국에는 버티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시장이라는 거는 이기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의 대전제는 지금 부동산, 주식 같은 이런 자산 시장의 큰 흐름은 결국에는 우상향으로 간다라는 믿음에서 인제 기반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우상향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중간에 하락의 기간이 굉장히 길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7 년, 8년 동안 하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단적으로 제가 예를 하나 들으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2000 년도에 꼭대기를 찍고 다시 전고점을 탈환을 하는데 15 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5년 이후에 다시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전고점을 다시 새로 갱신을 했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을 한 거죠. 근데 그 기간이 예상보다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우상향이다.'라고 해서 고점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사서 버틸 수 있으면은 뭐 20 년이든 30 년이든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겠죠. 다만 인제 '언제 사야 될까?' 이거를 인제 생각을 할 때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하락장이 왔을 때 내가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원할 때 이거를 팔 수가 있을지.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팔고 싶다고 해서 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꼭대기에서 팔라고 하면 뭐 가격은 높지만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식의 모습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대답을 확실히 할 수 있다면은 인제 뭐 매수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재정 상황을 면밀하게 인제 분석을 하는 게 필수겠죠.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죠.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당장은 일을 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가 와 가지고 일을 못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뭐 얼마나 버틸 수 있고, 이런 현재 재정 상황과 그다음에 그 가까운 미래의 상황까지도 이제 포괄적으로 좀 봐야 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조급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다시 예로 들면은 이제 최근
8년 동안에 계속해서 오르기만 했기 때문에 중간에 뭐 물론 잠깐의 조정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recency bias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최근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넓게 보지 못하고 그 아주 지엽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7-8년이라는 기간이 사실은 짧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부동산의 사이클로 봤을 때는 보통 그 정도 일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몇 년 특히 코로나 이후에 폭등한 것만 보고 조급하게 인제 체이싱을 하는 거는 좀 금물을 하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지금 사서 버틸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뭐 지금 사도 뭐 나쁘지 않겠죠. 다만 인제 현재의 시장을 봤을 때는 지금은 인제 봄, 여름에 작년에 떨어진 게 인제 봄, 여름에 일부 반등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거는 뭐 지역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은 사이클이 길고 1-2년 시간은 거의 찰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조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쪼끔 더 냉철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만 따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시장에서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정리를 쪼끔 하자면 이 상승과 하락은 사이클 내에서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매번 사이클마다 이 심리 변화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게 되죠. 아주 부정적인 공포에서부터 환희 그리고 delusion 마지막에는 올바른 사고 체계가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오르고 막 폭등하고 이러다 보면 사람이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근데 인제 이게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부터 하락 사이클이 인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마는 인간인 이상 이거를 100% 컨트롤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시스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카운트를 나눠서 한다든지 그런 식을 통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감정적인 매매를 쪼끔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뭐 이런 거는 사실 인제 결국 사이클이라는 거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이런 계절 변화와 같은 거죠. 인제 겨울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아 이 너무 춥고 이러니까 봄이 오긴 올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봄이 오고 그다음에 인제 여름 또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름에 또 사람들이 '아 더워 죽겠다. 뭐 여름 언제 가나.' 하지만 결국에는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그런 식으로 계절 변화가 같기 때문에 지금 계절이 어느 계절인지를 한번 멀리서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자산 증식의 핵심은 스스로 공부를 하고 판단하는 거죠. 남의 얘기를 듣고 남의 얘기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인제 언론이나 주위 누구누구를 너무 믿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를 믿어서도 안 되고요.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항상 판단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언론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좀 보도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제 언론에서 만약에 너무 막 띄워준다 이러면 오히려 저는 항상 좀 부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이 뭐 "폭등한다, 폭등한다, 폭등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로 폭등일까?'라는 거는 스스로 인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고 언론은 사람들이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일 것 같지만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언론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되고요. 특히 메이저 언론들이 그렇죠. 이제 FUD와 FOMO를 조장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메이저 언론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만 봐도 주식 시장을 보면 날아갈 것 같고 뭐 소프트 랜딩이다, 노 랜딩이다, 뭐 고용 시장이 너무 좋다, 위기는 없 경제 위기는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보면은 이제 균열되는 모습들이 조금씩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꿈에서 깨는 시간은 쪼끔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이런 반등 구간이 굉장히 또 강하게 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금 또 이제 휩쓸려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작년 말 같은 경우만 해도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부정적이었고요. 아까 풋 콜 레시오에서도 제가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그때는 뭐 주식 살 엄두가 안 나죠.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할 것 같고 뭐 그렇게 생각이 됐고 언론에서도 '아 인제 경제 위기 온다. 침체다.' 이런 식으로 막 그때는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면서 매수를 못 했는데 결국에는 1 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등이 엄청나게 세게 오고 있고요.
전고점 탈환을 심지어는 앞두고 있죠. S&P 500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너무 대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리 변화라는 거는 어느 순간에 그렇게 확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항상 한 발짝 뒤에서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